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코인 여왕 문다연입니다. 일주일간의 격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거를 좀 투자 용어로 접목을 시켜본다라고 한다면 포모라는 용어로 대체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비트코인 5,700만 원 넘겨주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4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모습입니다. 알트코인들도 순환 펌핑이 나오고 있는 이런 장속에서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려움의 감정이 가장 크게 들겠죠.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장이 잘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상당히 힘들었던 시간들이 길게 있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그 안에서 어떻게 물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새롭게 진입은 하고 싶은데 뭘 진입을 하려고 해도 모두 다 내려가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진입해야 될지 이런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뭐 흔히들 아무거나 잡아도 올라간다라고 하죠. 하지만 그런데 이 시점에도 분명 올라가는 코인들을 잡아서 지금 남들 수익 보는데 혼자 손절 쳐서 힘드신 회원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아직까지 이전에 샀던 것들이 그만큼 올라와 주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회원분들, 특히나 물타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치고 다른 코인을 들어가야 될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방송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롭게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더라도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물타기를 고민 중이신 분들도 끝까지 매매 전략 함께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한수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인사를 좀 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이 문다연 아나운서님과 함께 저번 주 월요일 날 나타났다가 다시 또 일주일 만에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시장이 너무 좋잖아요. 이럴수록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도 된다라고 이 순환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 여러분들 다른 사람 오르는데 내 거 안 오른다라고 해서 좀 배 아파하실 수는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매수는 웬만한 것들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잘 파셔야 되거든요. 이 매도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매도 저희 투더 골드문과 함께 좀 정보 받아 가시면서 좀 깔끔하게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사는 건 기술이고 파는 건 예술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매도가 좀 더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시장의 악재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코인 이슈 흑과백으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악재부터 살펴볼게요. 비트마루님. 네, 오늘 사실은 요즘에 최근에 시장이 좋아서 악재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악재를 이야기하면 괜히 분위기 깨는 사람 될 것 같아서 악재 사실은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올라갈 때는 호재성의 이슈만 기사에서 엄청 나오지 악재성의 이슈는 잘 안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악재는 어떤 거냐면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보려고 해요. 예견된 악재, 예견된 혼란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지난 방송에서 제가 트래블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비트의 베리파이바스프하고 또 이제 그 나머지 코인원, 코빗, 빗썸의 코드라는 시스템, 이 시스템들이 연동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자 어찌어찌 간에 25일에 그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로 트래블룰이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혼란만 가중시켜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처음에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은 다른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스템 간에 연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바로 지금 트래블룰이 25일에 시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동이 안 되고 4월 25일로 한 달 정도 연기를 시켰죠. 그러면서 지금은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업비트로 자금을 못 옮기는 그 코인을 못 옮기는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코드끼리인 빗썸, 코인원, 코빗 이 세 거래소끼리는 옮겨야 되는데 그것조차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조금 더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 업데이트한다 이거는 인정을 하겠지만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끼리도 아직까지도 코인 전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4월 8일 이후부터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과연 투자자분들에게 정확한 통지를 했냐?
되느냐 이런 것들이 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특히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업비트 코인원 코빗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부터라는 그 트래블로 시행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빗썸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룰이 없어요. 자, 그렇다는 건 뭐냐면 그 이상 보내도 상관이 없나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최소한의 금액, 100만 원 미만의 금액도 트래블 룰에 적용해서 못 보낸다는 건데 이런 것들도 아무런 처음에 공지가 없었다. 그리고 특히나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그렇다면 모든 거래, 100만 원 이하의 소액 금액은 거래가 상관없이 돼야 되는데 100만 원 이상이라고 정해놓고 100만 원 미만의 거래도 막아놨다. 이런 것들이 좀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실제로 어떤 문제가 실제로 나왔냐면 자, 개인 지갑에서 과연 거래소로 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어떤 지갑이 되고 어떤 거래소가 되는지 투자자분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회원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돈을 보내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 그렇다면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출금 자체를 막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출금은 돼요. 그러면서 자산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개인 지갑으로 트래블로 적용 때문에 그 자산이 오질 않아요. 자, 그렇다면 그 중간에 날아간 금액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하냐? 물론 거래소에서는 소명을 하고 뭐 하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 소명하는 기간도 엄청나게 길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어디 거래소가 되고 어디 거래소가 안 되는지도 확실하게 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결국에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메타마스크라는 지갑은 됩니다. 업비트에서 되고 빗썸에 돼요. 그런데 사전에 등록을 반드시 해야 돼요. 된다라고 해서 등록을 하지 않고 보내면 그 자금이 중간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등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시행착오가 있어야지 사실은 코인이 조금 더 성장하고 이런 건 맞지만 조금 아쉽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만 지금 뭐 여기서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내려갈 만한 엄청난 악재 아닙니다. 다만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불편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으면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되면서 결국에는 코인 시장은 좋아질 것이고 투명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런 불편함을 조금만 같이 참아주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가격에 악재를 미칠 만한 뉴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좀 투자를 하실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이슈인 것 같은데요. 트래블룰이라고 한다면 이름 그대로 이 자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규제를 하겠다라는 이런 규칙입니다. 그런데 거래소별로 입출금이 가능한 지갑도 다르고 연동 시점도 공지가 다 달라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혼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지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악재 살펴볼게요. 일단 뭐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좋은 시장을 이어갈 때는 확실히 이 악재라는 소재를 좀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만큼 뭐 제가 이 사이트 저 사이트 이렇게 찾아보면서 어떤 좀 나쁜 내용이 있나 혹은 우리가 놓치고 갈 수 있는 또 방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행히 그렇게 좀 지금 이제 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좀 이렇게 나쁘게 작용할 만한 것들, 놓칠 만한 것들은 당장은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글로벌적으로 그래도 다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나 그걸 좀 살펴보면서 미래에 지금 시장이라는 건 조금 더 동떨어진 느낌이지만 미래에 우리가 좀 대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좀 준비를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이 장단기 국고채 금리 이제 역전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당장 이게 그 어떤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 금리 관련해서는 금리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만큼 유동성이 높죠. 그래서 당장은 어떻게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있을 이 FOMC 때마다 금리 인상 포인트 뭐 이제는 0.5가 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5월, 6월, 그다음에 뭐 7월, 9월 이렇게 FOMC가 나와 있는데 이 FOMC 때 이제 0.5포인트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것들이 있죠. 저희가 0.5라는 것들 솔직히 모르시지 않잖아요.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다 시장에 반영이 됐고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는 뜻은 네가 0.5 해. 너희가 0.5 올리든 말든 상관없어. 우리 시장 상승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 거 없고 그것보단 지금 상승이 더
좋은 방향성이야, 맞는 거야 라는 거를 지금 시장 자체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앞으로 남아있을 금리 인상, 그때마다 조금씩의 이 출렁임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시장의 흐름을 바꿀 만한 이렇게 게임 체인저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되고,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2.5%까지 좀 상승하면서 2019년 이후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2년물 금리도 2019년 이후에 또 최고치를 또 보여주면서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2년물과 10년물 차이에 이제 괴리가 있잖아요. 이 괴리 때문에 추후에 시장이 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경기 침체의 신호를 좀 확인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경제가 좀 침체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모습 때문에 혹시 또 그렇게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걱정하지 마시라. 이 부분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 터키에서 5차 평화협정을 좀 열린다라고 해요. 어느새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 서로 협정 관련해서 내용들이 갑자기 싹 사라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시 좀 내용들이 나옴으로써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악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걸 제 여기에다가 왜 넣었냐면,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서 갑자기 뭐 틀어지거나 하면 솔직히 시장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모르고 이렇게 지나갈 때 우리는 이걸 신경을 안 쓰고 그러는구나,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 혹시 5차 협상이 좀 이렇게 안 좋은 쪽을 흘러가면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5차 협상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자. 만약에 여기서 잘 된다라면 또 급등, 좋은 모습을 또 이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좀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해 주신 이제 트래블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 관련해서 좀 규제 산업에 좀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트래블을 없지 않아 좀 급하게 시행한 부분이 좀 있어요. 뭐 100만 원을 기준으로 전후로 이렇게 내용이 달라지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급하게 규제를 만들고 체제를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이걸 만든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이해도가 높은가? 이거를 좀 의심하는 사람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규제 당국 자체가 이 룰을 제대로 정확히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게 좀 다소 계속 이렇게 자주 반복되면서 고쳐진다라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할 수 있고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시행한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이제 규제가 완벽한 규제가 좀 확립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똑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코인들 거래할 때 뭐 트래블을 이제 익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겁먹어서 거래를 안 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또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미국의 국고채 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몇 번의 이 금리 인상 이슈가 남아있지만 여전히 시장이 부담을 느낄 수는 있지만 과거만큼의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좀 우려하시는 부분인 만큼 좀 자세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5차 평화협상이 예정돼 있는데 대부분의 언론들에서 지금 좀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협상에서 좀 좋지 않은 내용이 나왔을 때 시장에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또 호재를 살펴봐야겠죠, 비트마르님?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호재는 사실 뭐
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호재가 좀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 그 전체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코인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코인이 이제 단기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이제 가치적인 상승이냐 이런 것들이 항상 딜레마에 빠졌던 것 같아요. 코인들이 막 갑자기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순환 상승이 나오면 마이트 코인들이 50% 70% 올라가고 이런 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이제 너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금방 올라가서 정말 순환 상승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은 많이 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하락, 항상 단기적으로 상승 이러면서 좀 반대로 가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단기적으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힘을 가지고 같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많이 남을 텐데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내려가면서 갑작스럽게 한 번씩 올라가니까 물려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있고 특히나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분들은 그 타이밍을 놓치면 또 수익 실현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가려고 한다면 이제는 암호화폐를 보는 시각들이 많이 달라져야 되고 암호화폐에 대한 좀 합리적인 규제안들이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좀 호재가 뭐가 있냐? 바로 이 미국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동안 제가 항상 러시아 최대 은행에서 뭐 한다, 프랑스에서 뭐 한다, 영국에서 뭐 한다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직까지는 미국입니다.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느꼈지만 미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가 아직까지 좀 휘둘린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 변경을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큰 호재입니다. 제니 델런이라는 재무장관이 있습니다. 지난 발표를 할 때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론적인 발언을 했어요. 암호화폐는 투기적이고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달러가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달 초에 이제 바이든 행정정부에서 이제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 같이 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최대 6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 암호화폐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라. 어떻게 암호화폐를 어떻게 효율성 있게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 또 암호화폐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떤 쓰임새가 있는지를 6개월 안에 각 부처에서 보고서를 내라라고 해서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마찬가지로 재무부에도 그런 행정명령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명령이 내려가자마자 지금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입장을 변경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지불 시스템의 혁신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지불 시스템의 새로운 혁신은 건강한 일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암호화폐는 지금 현재 지속적인 혁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혁신이 앞으로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나오면서 이전 인터뷰와는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일단은 미국의 재무부에서도 암호화폐를 상당히 좋게 풀이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그 명령이 조금 더 좋게 긍정적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SEC에도 갔기 때문에 주식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제 암호화폐를 조금 더 뭐 ETF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규제를 만들기에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암호화폐가 입장이 변경되고 암호화폐가 인지도가 달라진 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었던 이런 내용도 충분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서 우선 첫 번째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면서 루블화가 같이 폭락된 거는 우리 투자자분들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화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지금 지원금을 받아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암호화폐를 송금해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지원 루트가 생겼다는 거고, 실제로 한 달 동안 암호화폐로 인해서 모인 돈이 800억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820억 가량이 지금 모였다라고 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왜 암호화폐를 선택을 했냐? 결과적으로 스위프트는 언제 규제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또 지금 현재 은행과 은행을 통해서 가게 되면, 자, 지금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은행을 쳐서 은행이 만약에 폭파되거나 은행이 부셔지면 그 돈은 누구도 못 찾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정말 국경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여기서 발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암호화폐가 예전부터 항상 목표로 나왔던 게 있죠. 탈중앙화.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송금이 편하게 탈중앙화 정책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든 또 개인과 개인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을 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의 인식은 더욱더 바뀔 것이고, 이런 것들 이제 규제도 나와주고 있잖아요. 물론 트래블러 아직까지는 조금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규제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단기적으로 이런 상승, 단기적으로 재미 보시고 중장기적으로도 조금 더 노릴 수 있는 좋은 좀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단기적인 상승도 좋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미국 재무부라든지 아니면 행정명령에서 좋은 암호화폐 관련해서 긍정적인 발언들이 나온다는 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를 이제 암호화폐로 기부를 하는 금액이 820억 달러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비트코인 큰 상승을 이끌었던 이슈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에서 이제는 원유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또 한 번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 암호화폐의 이 탈중앙화라는 가치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코인한수님의 오늘의 호재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오늘의 호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사실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이 지정학적 이슈가 저희들 좀 힘들게 하고 뭐 오를만 하면 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내용 이면에는 솔직히 이 암호화폐를 정말 그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터닝 포인트, 암호화폐의 빛을 발하게 만드는 그런 이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비트코인은 이제는 준비 통화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제 할피니가 했습니다. 자, 이 할피니가 누구냐면 사토시 나카모토와 함께 비트코인을 최초로 채굴하고 뭐 트랜잭션을 진행한 뭐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예언한 12년 이후에야 이제 이 비트코인이 좀 각광을 받으면서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테라 프로젝트가 이 스테이블 코인 UST의 준비 통화로 비트코인을 뭐 100억 달러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 바이낸스에서 이 비트코인의 매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최근에 상승을 좀 이끌었던 부분도 이 테라에서 좀 이끌었던 게 아닌가, 테라 프로젝트가 좀 이끌었던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준비 통화로서 이제 디지털 현금이죠. UST에 가치를 백업하는 이제 초강력 화폐 기능을 좀 발휘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앞으로 이 유동성이 높아지면 또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고요.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도 이 비트코인의 가치 그리고 이 준비 통화라는 것에 의의를 두면서 또 많은 기업들과 나라들이 또 접근성을 높이지 않을까, 유동성을 높이면서 접근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좀 놓치고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자, 이 비트코인이 지금 47,000달러인가요? 요걸 도파를 하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유를 조금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아실 수도 있고 혹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 정책이 진행이 됨으로써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의 이 발언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가상자산의 건전한 혁신을 위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겠다. 가상자산이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결제 시스템의 혁신도 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 재무장관은 암호화폐를 좀 비관적으로 바라봤었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이 바이든 정부의 이 친암호화폐 정책에 좀 맞추다 보니까 좀 약간 마인드 스탠스를 좀 바꾼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또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자, 이 행정명령에 의해서 뭐 금융 안정, 그다음에 불법 행위 단속, 그리고 투자자 보호 등등의 가이드라인이 맞춰지고 그다음 안정성이 높아짐으로써 이전에 이 그 불안 요소 때문에 접근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조금 많이 접근하게 되었다. 그 부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지갑 주소 수를 늘렸고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이 하락하는데 다른 코인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 주대가 돼서 좀 기둥을 그다음에 잘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가격대가 많이
땅을 다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든든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도 이 수출 대금을 비트코인을 좀 이용한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부터 좀 좋은 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 결제에 대한 거래량, 그러니까 이게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러시아가 지난해 천연가스 및 원료 수출로 1190억 달러, 약간 하나로 146조를 벌어들였다라고 해요. 만약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 대금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받을 경우에 한정된 유동성 내에서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높아진다라는 뜻은 그만큼 가격 상승을 좀 이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상승하는 것들이 왜 상승을 하시죠? 왜 상승을 하냐면 거래량이 그만큼 받쳐주니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거래량이 떨어지는데 상승하는 거는 그만큼 다음날 거래량이 터져주면 떨어지는 게 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게 떨어지려면 그 전날 상승했던 거래량만큼 더 받쳐줘야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한다라는 거는 하루에 23조에서 24조 비트코인의 결제량인데 이걸 넘어서는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가격 상승 좀 이끌 수 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이제 NFT 통합을 좀 한다라고 하는데 이 통합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인스타그램에서도 이 NFT 통합을 만들면 시장에 좀 많은 자극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메타나 이런 곳에서 메타죠.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 NFT를 좀 만들면서 활성화를 높이고 그리고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기업이 들어간다라는 뜻은 그 기업들이 그 시장의 위험성이나 불안성을 좀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면서 이런 불편한 점, 안 좋은 점, 나쁜 점, 좋은 점을 다 체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기업들도 사람에 맞게끔 우리의 입맛에 맞게끔 변화를 시킬 텐데 그 NFT 시장 그런 기업들이 참여를 통해서 또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더 성장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6일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47,000달러를 넘겨줬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제도권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는 테라 루나에서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좀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이 상승이 오랜 기간 또 횡보를 이어왔고 지금 또 거래량은 동반한 상승이기 때문에 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쿡으로 돌아오겠습니다.